접근하지 못하는 건축, 그리고 자기가 결단코 소유할 수 없는 땅, 이것만 깨닫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는 건축하는 성효상입니다. 건축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해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차에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주는 건축상을 외면한 지가 한 수십 년 됐습니다. 젊을 때는 꽤 받았는데 이게 전부 다 상을 달라고 해야 주는 상이라서 그렇게 하는 것도 개면쳤고, 또 그동안 한 10수년간 공직에도 있었기 때문에 상하고는 좀 거리를 두어왔는데, 이번에 어떤 기회가 있어서 제출했더니 또 뜻밖의 또 제일 큰 상을 주셔가지고, 그런데 상 받는 게 나이 들어서도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감사했습니다. 예, 최종구 선생님을 기리는 기념관이라서 더 뜻이 깊었고요. 최종구 선생님하고는 저거는 평소에 살아계실 때 제가 서로 만난 적은 없는데 서로 마음속으로 교통하는 부분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부인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도 제 선생님도 저를 보고 싶어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더 반가웠습니다. 소위 가짐 없는 큰 자유를 실천하신 분이니까 우리 물신주의에 찌들어 있는 이 시대에 아주 좋은 교훈을 던져주시고 스스로 실천하신 분이죠. 저도 참 닮으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네요. 사실은 최정구 선생님이야말로 빈민의 존엄성을 위해서 그 내면에 흐르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대변하시고 싸워오시고 그러신 분이지만은 저는 빈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싸워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건축을 하니까 건축은 돈이 많건 적건 돈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건축 설계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돈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를 할 때 좀 절제하면서 사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빈자의 삶을 기억하시면서 사는 게 어떻겠냐 권유했을 따름이라서 저는 빈자를 위한 건축이 아니고 가난할 줄 아는 사람을 위한 건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같은 빈자라도 좀 맥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 선생님을 기리는 건축이기 때문에 가장 소박하고 가장 절제되고 가장 본질적인 건축의 형태가 제 선생님을 기리는 그런 방법이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건축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단순한 박공집을 하나를 먼저 설정을 했고요. 하나만 있으면은 외로워서 항상 연대를 주장하시는 분이니까 똑같은 건물, 비슷한 건물 하나를 덜을 두고 그 사이를 갖다가 이으면은 그 두 개의 건물의 사이로 보여지는 풍경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또 그분을 기리는 작은 기념탑을 하나 두고 또 정자 하나 두어서 전체 하나 마을을 형성하고자 했고요. 무엇보다도 그 근처에 아름다운 저수지가 있는데 나무가 없어서 그 지방에서 잘 자라는 백합나무 100그루를 심어야 되겠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백합나무 숲을 조성하고 그 안에 이 단순한 건물을 두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건물을 설계한 게 아니라 풍경을 설계했다고 하는 게 더 맞는 거고, 그것이 모든 이들을 환대하는 그런 유의 작은 숲이라고 설명하는 게 더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특별한 게 아니라 요즘
건축의 영역을 그냥 주어진 땅 위에 집 하나 짓는 게 건축의 영역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건축을 잘못 해석하는 거고요. 건축이란 말 뜻도 그렇지만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어떻게 잘 조직하는가가 건축 설계고, 우리 삶이 또한 더불어서 어떻게 영위되어 나가는가를 갖다가 골몰하는 게 이 도시이기 때문에 건축가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작은 건물 단위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인류 전체의 이 살아나가는 풍경에 집착하는 게 더 맞는 그런 어떤 직업의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요즘 한국 건축가들이 너무 바빠서 뭐 몇십 년 전부터 자기 영역을 다 버렸는데, 저는 좀 미련해서 그런지 이 건축의 본질을 놓치기 싫어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좀 제가 다루는 범위가 좀 요즘의 관점에서 보면 좀 커졌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뭐 그런 식으로 나이 70이 되도록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 진로를 변경할 수도 없고요. 앞으로 더 이 일에 더 박차를 더 가해 나가는 게 저한테 주어진 소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물론 뭐 사례지만은 항상 그렇듯이 건축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같은 동료들이 있고 또 지어주는 시공자들이 있어서 막상 실체화된 결과물을 보면 애초의 생각과 괴리감이 있는 게 굉장히 사실입니다. 그 괴리감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제가 더 이게 연구해야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현된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실망스러운 것도 없잖아 있지만은, 그래도 이게 제 생각의 많은 부분을 갖다가 그래도 담을 수 있어서 항상 그랬듯이 다음을 또 기약하면서 만족합니다. 우선 주변을 갖다가 완전히 장악을 하지 못해가지고요. 원래 기존에 있는 공원을 갖다가 조성된 곳에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원을 갖다가 진입부부터 이게 건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 건드리지 못한 점이 이제 한계가 있고, 또 하나는 재건축이 굉장히 단순한데 단순한 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구현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단순한 것은 정말 구현하기 어렵고 정밀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도 우리 현실에 좀 여러 가지 정황상 못 미치죠. 다른 사람 눈에는 잘 안 띕니다. 제 눈에만 띄죠. 건물 준공식에 갈 때가 제일 저는 괴로워요. 다른 사람들은 축하한다고 해주는데 제 눈에는 잘못된 부분만 눈에 띄니까 굉장히 슬프거든요. 밀실에서 혼자 작업해서 작업이 싫으면 찢어버리고 깨 부수고 하는 그런 미술가들에 비하면은 건축은 정말 지난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실현된 건축이 사람들의 감동을 줄 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 건축가가 애초에 생각한 그 원본은 정말 감동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격차를 줄이는가가 정말 과제 중의 과제입니다. 성질이 좀 나쁘다고도 소문이 났고 또 목소리도 크다고도 소문이 났기 때문에 제가 이런데, 그러니까 이름이 별로 없는 그 건축가들은 어떻게 작업을 갖다 할까 이런 이유가 있죠. 그래서 제가 너무 성질이 또 까탈스러운 것이 아닌지도 또 몰라요. 그래서 그 점에서도 반성은 합니다. 저는 건축이 개인의 소유라고 보지가 않거든요. 건축은 개인이 자기 돈을 내어서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 건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건축이 가져야 될 제일 큰 덕목은 공공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건축은 누구나가 같이
이 공유할 수 있는 공유주의가 되어야 된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자기 돈을 내어서 짓는 사람은 사용권을 얻을 따름이지 그 소유권은 우리 사회에 있다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물 같은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변합니다. 그 시대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갖다가 담죠. 그래서 건축이 애초에 잘 지었든 잘 못 지었든 건축이 시대를 지나면서 이 지탱해 나가면서 우리 삶을 전부 다 포용을 하고 수용을 합니다. 좋은 건축이든 좋지 않은 건축이든 그래서 건축이 남아있죠. 그래서 수용을 하다가 결국 이게 힘에 붙이면은 이제 무너지겠죠. 그럼 생명이 다 하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뭐 습격을 맡아서 불의의 사고로 이제 없어지기도 하고 이게 건축의 입장에 보면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파란만장하는 그런 어떤 세월이 있거든요. 이 건축도 그렇게 변해나가는 존재라고 우리 이웃이라고 뭐 말이 정확한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고 자기가 가지고 노는 그런 어떤 쓰다가 버리는 그런 어떤 폐기물이 아니라 내 인격의 성장과 더불어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생명이라고 이제 생각을 좀 바꾼다 그러면 건축이 가져야 될 공공성의 가치에 있어서 동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재건축은 그런 입장에서 항상 이게 건축을 갖다가 설계를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그런 입장에서 파악을 하고요. 그런 입장에서 다루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집은 좀 길거리에서 들여서 지어야 되겠는데 꼭 제일 먼저 앞에 지어달라고 할 때가 그거는 주변 사람을 위해서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싸우다가 보면은 자기 시키는 대로 하라고 얘기하는 건축주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나는 설계를 못합니다. 이렇게 거절할 수 있어야 그게 바른 건축가일 수 있고요. 물론 설명을 해야 되죠. 설득을 해야 되고 설득이 안 되면은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건축가가 있을 때 우리 사회가 좀 더 이게 건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건축주의 하수인이나 신여밖에 되지 않으니까 건축이 가질 수 있는 공공성이 확보가 절대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 사회가 망가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제가 이름이 없을 때 어릴 때는 아무 건축주나 뭐 같이 만나서 하다가 틀어지기도 했지만은 제가 성질이 나쁘다고 하는 게 이제 다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는 잘 찾아오지도 않고 돈이 많은 건축주들은 저를 잘 안 찾아요. 그래서 큰 건물을 잘 설계 못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찾아주시는 건축주들에게는 제가 정말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은 건축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의 가치를 갖다가 인식한다고 하는 분들이니까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봉사를 하죠. 공공건축을 제가 직접 한 건 없고요. 그야말로 공공성이 가득 찬 건축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역할을 갖다가 오랫동안 했죠. 한 12년 동안 뭐 서울시 총괄 건축가를 처음 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뭐 운동도 일으키고 그 분위기도 조성하고 법령도 제정하고 그 제도도 고치고 하는 작업을 갖다가 10몇 년 동안 했죠. 그 결과 그 전보다는 지금은 공공건축을 할 수 있는 바탕이나 이 제도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긴 한데 저는 그렇게 그런 제도를 조정하니까 그 일을 제가 직접 못 하잖아요. 저는 관리해야 되고 이제 비판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 이익을 찾지는 못했지만은 제가 이제 위로를 받는 게 한나 아렌트의 이야기에서 위로를 받은 게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작업을 공공에게 나타내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를 공공의 영역에 온전히 투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글을 읽고 제가 그거를 갖다가 읽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매료가 돼가지고 그냥 공공 영역에서 십몇 년을 있으면서 몸이 만신창이가 됐죠.
예, 그래서 작년 4월에 이제 졸업을 했고요. 더 이상 저를 찾지 말라고 신진당부를 하고 이제부터는 개인 일을 하겠다고 이제 선언하고 지금 요즘 개인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이제 세 가지 영역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도 다 고쳐지지는 않았지만 건축이 결단코 부동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누누이 강조를 갖다 했고요.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 행위지 결단코 재산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갖다가 했고요. 그리고 건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축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공공재라고 하는 걸 갖다가 굉장히 강조를 갖다 해왔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 행위가 건축적이기 때문에 바른 제도를 갖다가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갖다가 해와서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같이 이제 연대하면서 일을 갖다가 굉장히 추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 법규도 굉장히 많이 바꿨고요. 또 공공건축을 갖다가 이게 발주하는 방법이나 만드는 어떤 제도도 이 법령을 통해서 많이 바꿨고, 무엇보다도 이게 서울시라면 서울시가 이제 공공건축을 집행하는 데인데, 그 영역에 공무원에 의한 건축이 아니고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건축의 형태로 이제 공공건축을 바꾸자고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많은 공공건축가 제도가 생겨가지고 많은 좋은 역량이 있는 건축가들이 실질적으로 공공건축을 만드는 일에 서로 협의하고 의논하고 이게 직접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는 그런 풍토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재건축은 삐까번쩍하지 못해요. 형태적으로 보면은 그냥 뭐 지나치기가 굉장히 십상이죠. 그래서 잘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잘 보이지 않는 공간의 형성에 이 본질이 있거든요. 건축을 왜 만드냐면 우리가 뭐 지금도 앉아있는 이 내부 공간을 만들기 위한 것 아니에요. 내부 공간을 어떻게 잘 조직하느냐가 이제 건축의 본질이고, 외형은 외부의 벽이라고 하는 것은, 벽이나 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공간을 갖다가 쌓아내면 되는 것이라서 그것을 갖다가 공간이 잘 형성되도록만 쌓아놔야지, 이 껍질 스스로가 아름답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비틀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 안에는 공간이 왜곡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바른 공간 형성이 잘 안 되고 바른 삶이 영위되기가 힘들죠. 건축이 유명하게 되기는 굉장히 쉬운 게, 칠만 요란하게 하거나 형태만 비틀리거나 하면 금방 사람들 입에 이제 회자가 되지만은 그게 유명한 건축이 될지 몰라도 좋은 건축이 되기는 힘들죠. 그래서 그런 방법은 제 건축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돼서 형태에 그렇게 저는 관심이 없고, 내부 공간의 형성,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의 관계에 이제 주로 관심이 많죠. 그래서 이제 주로 제가 설계한 그런 유의 건축들이 대부분 그런 건축이라서 형태적으로는 눈에 잘 안 띕니다. 그렇지만 뭐 그게 훨씬 더 우리를 진실하게 만드는 건축이라고 믿기 때문에 뭐 조금도 여기에서 저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형태를 잘 만드는, 삐까번쩍한 형태를 만드는 건축가들은 굉장히 많아요. 뭐 제가 굳이 그 대열에 참여할 필요가 없고, 그냥 안 보이는 건축, 여기에 저는 더 관심이 더 많습니다. 서양 건축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건축이 빌라 로툰다라고 하는 건축이라고 강의에서도 설명하는데, 이 안드레오 팔라디오라고 하는 르네상스 건축가가 설계한 건축인데, 이 건축은 완전히 하나의 오브제예요. 쳐다보는 건축이고 자기가 온 만물의 중심이 된다고 하는 주인공이 되는 건축이에요. 이 건축이 생겨난 이후로 서양 건축이 바뀌었어요. 모든 서양 건축들이 이 건축의 아류 비슷해요.
이 건축이 나타날 당시에 우리나라의 안강에 회제의 연적이 이게 지은 동락당이라고 하는 건축이 있는데, 이 건축은 보면은 건축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안에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여러 개 있는데, 공간들의 연결의 관계에서 회제의 연적은 이걸 설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기와집이나 석가래나 기둥이나 이런 것은 목수가 만든 거지, 설계를 한 회제의 연적이 그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축을 볼 때는 뭐 담장이나 형태나 보면 목수의 솜씨를 보는 거고, 회제의 마음을 읽으려고 그러면은 바깥마당, 앞마당, 건너마당, 이 마당의 관계를 갖다 읽어야 회제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동락당, 홀로 있음을 즐기는 집이라고 하는 뜻이 동락당이거든요. 맹자 이야기에서 따온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건축은 생각해 보면은, 형태로 보면은 초가집과 기와집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서양 건축은 뭐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초기 그리스도교, 고딕, 뭐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이렇게 시대별 양식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주로 그 오브제적, 미술적 관점, 미학적 관점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건축은 초가집, 기와집이라서 전부 집이 다 똑같으냐면 전혀 아니거든요. 집집마다 다 다른 이유가 관계를 이야기한 집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윤리의 이 집입니다. 서양은 미학이고 우리나라의 집들은 윤리의 건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지난 세기에 우리가 현대화를 한다고 서양을 쫓으면서 윤리를 버리고 미학으로 쫓아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데, 사실은 그 윤리의 건축이 맞다고 지금 요즘의 서양 학자들도, 서양 건축가들도 윤리가 미학이 아닌 윤리라고, 이게 지난 뭐 21세기 시작될 때 베니스 비엔날레 때 표가 그럴 정도였으니까 그 식으로 쫓아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건강한 건축 형태고, 건강한 삶을 보장해주는 건축이어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윤리라고 하는 것은 공간끼리의 관계고, 인데 이게 저는 특히 우리의 건축, 우리의 그 한국인으로서 이 내면에 흐르는 건축의 본성, 우리의 본성에 맞는 건축의 형태가 아닐까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는 게, 건축가가 맨 처음에 그리는 도면이 평면도예요. 평면도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중간에서 잘라서 위에서 쳐다보는 거거든요.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은 신밖에 없어요. 뭐 신이 위에만 있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저 멀리 위에서 쳐다봐야 보이는 게 평면도인데, 평면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방법을 그린 거거든요. 이렇게 뭐 거실과 뭐 이게 침실과 화장실과 이 위치를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사는 형태가 틀리잖아요. 이걸 조직하는 게 평면도지, 건축을 설계를 할 때 뭐 모양부터 그린 거는 뭐 미술하는 사람이 그렇게 그릴지 몰라도 건축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내용부터 이제 공간부터 그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건축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관계에 관한 문제고 윤리에 관한 문제고, 이걸 어떻게 적절히 정확하게 잘 이게 설정하느냐가 제일 큰 건축의 과제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라고 하는 게 사실은 지난 인류 역사, 건축의 역사, 질병의 역사를 보면은 이게 대유행이 있을 때마다 이 도시와 건축이 확 바뀌었어요. 100년 전에 이게 이 스페인 독감이 왔을 때 지금의 코로나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코로나가 이게 왔을 때 인류 그때 18억 인구에서 6억 명이 감염되고 5천만 명이 뭐 죽었으니까 어마어마한 비율이죠. 지금을 보면은. 그게 일어난 이유가 이게 아주 20세기가 되었는데 도시의 구조는 중세시대의 도시 구조 그대로 있어가지고, 또 도시 인구가 집중이 되는 바람에 한 방에 뭐 이게 보통 20명 이렇게 거주하기도 하고 지하층에 거주하고
하니까 위생 시설도 좀 안 됐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 병균이 전염병이 침입을 해서 그 이후로 건축가들이 모여서 도시를 바꾸자 해서 만든 게 지금 있는 우리가 본 도시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용도별로 다 구분하고 건폐율, 용적률을 들어서 건물과 건물 사이를 띄우고 속도 제한을 갖다가 다 두고 이런 유의 도시가 현대에 만들어 왔어요. 근데 이게 한 100년 정도 이제 살고 보니까 다시 이게 코로나가 왔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스페인 독감하고 또 달라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이건 혼자 잘했어도 될 수 없는 문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혼자 위생을 잘 지킨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잘하지만 당신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은 어떤 사실이냐면은 혼자서 밀폐된 곳 속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회도 붕괴될 뿐이고 도시도 붕괴되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나와서 있을 때 같이 공존을 할 때 모든 것이 안전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상태가 지금 우리가 새롭게 그려야 될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20세기 도시는 이게 밀접되고 밀폐되고 그 안에서 에어컨 다 되고 이게 이런 유의 도시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전부 다 밀폐되지 않고 다 오픈되고 다 공개된 그런 어떤 장소에서 안전한 장소를 공공이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공공영역, 도시에서 있는 공공영역이라면 개인의 어떤 건축 밖으로 나와 있는 공원이나 도로나 이게 광장이나 이런 유가 어떻게 안전하게 모든 사람을 지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도시의 과제입니다. 지금 코로나 퇴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몰두하고 있지만은 조금 이 기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축과 도시도 어떻게 하면 더 다른 방법으로 형성할 것인가를 갖다가 심각하게 연구해 나가는 게 마땅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 현대도시가 만들어져서 처음 받은 이름이 메트로폴리스란 말이죠. 메트로란 말은 이제 마더라는 얘기거든요. 라틴어로 어머니라는 얘기니까,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식과 이게 정식과 이게 번영, 성장 여기에 목표를 두니까 당연히 이제 커져가는 거죠. 이제 그 마더시티가 있고 새틀라이트 시티, 위성도시가 있어서 이걸 거느려야 되고, 전부 다 위성도시도 다시 또 마더시티로 또 성장해야 되고, 이러면은 이제 메트로폴리스가 메가폴리스가 되고 점점 대도시화가 되는 거죠. 서울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과 인천 보면서 전체가 이제 수도권이라고 하는 게 그 메가시티가 되고, 메가시티가 또 이 성장을 하면 에쿠메노폴리스라고 해서 전 지구의 도시화가 이루어져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게 자연하고 굉장히 그 전련되어 있는 그런 어떤 인공적인 환경에서 사는 그런 유의 환경을 갖다 꿈꾸는 게 이 도시 성장의 숙명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멈추자고 하는 거고요. 지금은 그렇게 성장 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적인 성장. 이것은 연결로서 네트워크로서 가능해진다고 이야기해서 저는 이제 메타시티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이제 꺼냈죠. 그래서 특히 요즘 SNS나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직접 가볼 필요도 없잖아요. 각자의 작은 단위에서 서로 그 안에서 자기 발전을 하고 남하고는 연결을 통해서 공유하는 이런 유의 시대를 갖다 만들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선거 때마다 그게 아니라 이게 또 다른 이게 메가시티, 부울경 메가시티 문헌하기도 하고 이런 하는 걸 보면은 참 좀 갈 길이 참 멀다는 생각을 갖다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 레위기에 나오는데 땅은 너희들의 소유가 아니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땅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땅은 누구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누구의 소유일 수가 없죠. 소유라고 해봐야 자기가 죽어서 뭐 그걸 가져갑니까?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잠시 사용할 뿐이고 그 땅의 소유는 우리의 후손들이 영원한 후손들이 소유라면서 소유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이 땅을 깨끗하게 사용하고 후손들에게 깨끗하게 물려줄 것인가, 여기에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건축은 또한 또 항상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력에 의해서 무너지든 뭐 경제에 의해서 그냥 사라지든 뭐 이 사건에 의해서 그냥 소멸되든 건축은 무너지는 거니까 건축도 영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못하는 건축, 그리고 자기가 결단코 소유할 수 없는 땅, 이것만 깨닫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확연하게 이게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엄연한 진실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아주 부잡스러운 삶이죠.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자기 성찰이 필요한 시대고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회복, 포스트 코로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영원히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일부 아는 사람들은 위드 코로나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은 옛날의 일상으로 우리는 결단코 돌아갈 수가 없고요. 새로운 일상을 갖다가 맞을 뿐이고, 새로운 일상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가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어떤 물음인데, 자꾸만 이것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그렇게 해서는 이 코로나 위기를 갖다가 우리가 그렇게 빨리 극복할 수 있을까? 저는 회의적입니다.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땅을 점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점거에 설 수밖에 없으니까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반생태적인 작업이 건축이에요. 새로운 건축을 하려면 땅을 파서 기초를 올려야 되는 거니까 자연을 파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친환경적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사실 가소롭거든요. 그보다는 뭐 새 건물을 갖다가 지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기지만은 가능하면은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헐지 말고 고쳐서 오래 쓰는 방법이 지금 자연을 회복시키는 방법이고, 자연의 회복이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는 굉장히 중요하고 유효한 그런 어떤 길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저는 뭐 이 창조자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과거를 반추하면서 반성하면서 제 잘못을 갖다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잘못에 근거해서 또 새 것을 갖다가 이제 얻는 그런 작업자이기 때문에 제 발은 항상, 머리는 공중에 있지만 발은 항상 땅을 디디고 있잖아요. 제 기억이 저는 가장 소중하고요. 그리고 그 기억의 바탕을 둔 저희 이 성찰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빈자의 미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다가 통해서 재건축을 시작을 했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건축 어휘를 만들면서 건축의 영역, 빈자의 미학의 범위를 확장시켜 왔거든요. 그 사이에 어반 보이드나 문화 풍경이나 이런 말도 만들고, 지문이라고 하는 말도 만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메타시티라고 하는 것도 만들고 해서 왔는데, 요즘 주로 이게 관심이 많은 게 소울스케이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의 풍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우리가 생식을 위한 공간과 생활을 위한 공간은 많이 만들었지만은 우리 사유를 위하고 우리 성찰을 위한 공간의 형성을 만드는 게 부족하지 않았을까.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죠. 옛날에 우리 집 속에는 사당도 있고 사랑방도 있고 정자도 있고 해서 우리
사유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는데 어느새부터 그냥 우리는 뭐 침실과 뭐 이제 식당 뭐 이런 유의 기능밖에 없는 집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를 한번 다시 이게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영성을 맑게 하는 공간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앞으로 재건축은 여기에 좀 더 많은 시간을 갖다가 할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종교적 기능이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은 굳이 그런 곳에 가지 않더라도 자기 일상의 삶을 사는 집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뭐 공장에서 등등에서도 그런 유의 뜻밖의 공간을 만날 때 자기 자신을 갖다가 반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교적 시설보다도 어떤 의미에서 그냥 일상의 건축에서 만나는 영성의 공간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좀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어떤 유명한 분의 집과 이게 사무실이 있는 건물을 설계한 게 있는데 완공을 했는데 그 공간 안에 이게 아주 면적은 작지만은 층고를 높이해서 사각불의 공간을 만들어서 그 위에 이제 빛이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이분 별자리가 물병 자리라서 물병 자리의 이 별들 같은 이 구멍을 넣다가 새기고 그 속으로 빛이 들어오게 이제 만들었어요. 그럼 그 공간이 이제 2개 층 되는 높이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하거든요. 특별하니까 이분이 죽어서 납고를 여기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살아 계시니까 그게 죽어서 갈 자리라고 생각하면 그 공간을 지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이제 겸허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없으면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건데 그렇게 그 공간에 하나 둠으로써 작은 공간이지만 불과 평수도 뭐 2평 남짓 합니다. 그 공간이지만은 그 공간 때문에 앞으로 사는 삶이 굉장히 진솔해지고 정직해지겠죠. 그런 류의 공간을 갖다가 얼마든지 우리가 일상의 공간에서도 둘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삶 자체도 그렇지만 그런 어떤 공간이 있는 건축의 모습이 이제 다른 건축과는 좀 틀릴 거 아니에요. 뭐가 뭐 높다거나 넓다거나 낮다거나 그런 게 이제 소울스케이프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많이 모여 있는 도시가 얼마나 이게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다가 강하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구라고 하는 것도 이 가구 보면은 뭐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은 가구 보면 굉장히 간결하거든요. 있을 것만 있는데 사실은 이 가구를 갖다가 이게 접속시키는 이 안에는 굉장히 정교한 그런 어떤 테크닉이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구 자체로 아주 많은 사유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간에서도 이 가구 하나만 놓였다고 하더라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굉장한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컨대 이 포스터 보면은 저렇게 공간이 많은 곳에 가구를 하나를 갖다가 이제 뒀잖아요. 근데 저 공간은 아무렇지 않은 공간인데 이 가구 하나만 놓여도 이게 뭔가 이게 우리의 심령을 가만히 건드리는 그런 어떤 풍경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류가 다 이 소울스케이프에 속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름을 붙여서 수도사의 의자, 수도사를 위한 의자라고 이름 붙였죠. 그냥 본질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하는 사람들이 수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자유를 얻어야 된다 그래요. 첫 번째는 물질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모든 재물을 다 버려야죠. 두 번째는 육체로부터의 자유. 가족, 친척을 다 버려야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정신으로부터 자유. 자기를 갖다가 옥죄는 번뇌,
뭐 불안, 이런 것부터 자유. 이 세 가지를 버려야 수도사가 될 수 있다 그러는데 그걸 버리기 위해서 수도원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경계 밖으로 떠나는 거거든요. 세상의 경계 밖으로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무지무지 절박합니다. 모든 걸 다 버려야 되니까 오로지 남아있는 것은 그냥 모든 걸 다 비운 그 상태가 도달해야 하나님에게 항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게 평화거든요. 평화라는 글자가 한자의 평화하고 영어의 피스하고 틀려요. 한자의 평화는 평자가 이제 물 위에 수초가 이렇게 조만한 수초가 떠 있는 게 평자라고 그래요. 화자는 이제 곡식을 모든 사람이 나눠준다고 하는 게 화자고. 그래서 평화는 한자에서 말하는 평화는 크고 작은 사람들이 서로 이게 그냥 평등하게 사는 게 서로 다른 차이는 있지만 같이 누리는 게 평화인데 영어의 평화는 틀려요. 영어 피스는 동사가 패시파이예요. 패시파이는 정복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의 팍스도 피스인데 로마의 정복에 의한 평화. 팍스 아메리카나 하면은 아메리카의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의 십자가에 보면 팍스라고 써 있죠. 이게 평화라고 하는 것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신의 절대적 힘에 굴복함으로써 얻는 게 평화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겼습니다. 당신이 절대자입니다. 하고 굴복해야 그래서 얻는 게 평화예요. 한자의 평화는 요만조만한 사람끼리는 긴장이 있어서 언제든지 누가 한 세력만 쓰면 깨질 수밖에 없거든요. 한 긴장 관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로마의 평화나 이런 것은 힘이 없어지면 이게 없어지잖아요. 근데 신에 의한 종교의 평화는 신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온전히 항복하는 게 신으로부터 받는 평화. 이게 절대적인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의 이루려고 그러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심을 다 버려야죠. 그래야 이제 순종을 해야 되고, 청빈해야 되고, 순결을 지켜야 되고. 이게 이제 수도사들이 그러니까 그걸 모든 것을 버린 상태. 이 의자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맞는 게 아닐까. 아무 장식도 없고 아주 그냥 가장 본질적인 것만 있거든. 이것도 이 발도 이상 이게 작아지면은 부러져요. 보통은 책상의 다리라고 하는 건 이거보다 더 두고 이게 굵어요. 사람들 보면은 이게 안 무너지나 할 정도인데 이게 그냥 가장 한계점에 도달해 있는 그런 크기거든요. 여기서 얻어지는 마지막 상태에 이르는 평화. 그래서 수도사의 의자라고 붙였죠. 이게 사투가 버리죠. 그럼 무게가 나는 좀 70kg밖에 안 나가니까 괜찮은데 한 100kg가 넘는 사람이 앉으면 무너질지도 몰라요. 그 몇 년 전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여러 권의 책이 있지만은 건축가는 예술가가 아니고 지식인이라고 얘기를 갖다가 쭉쭉 하다가 과연 지식인이라고 하는 무엇일까? 그러다가 이제 고민하다가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이제 권력과 지식인이라고 한 책인데, 저기 지식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끊임없이 경계 밖으로 추방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에 이제 꽂혀가지고 경계 밖으로 추방하는 사람, 스스로 경계 밖으로 추방하는 사람, 이 문제가 이제 저한테 중요한 제 생활 태도로 이제 받아들여져서 어떻게 하면 경계 밖으로 나를 추방하나 이런 이야기. 이게 이제 건축가의 입장하고도 굉장히 같아요. 경계 밖으로 추방하면은 추방해서 경계 안에 있는 제도와 관습을 갖다가 관철하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지식인. 근데 경계 밖에 서 있으려고 그러면 이 지식인은
춥고 배고프고 쓸쓸하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고통을 견뎌야만이 지식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세계는, 경계 안에 있는 세계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발전해 왔어요. 당사자는 굉장히 고통을 받아도.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성인이라고 얘기하는 예수, 석가, 이게 공자, 모두가 경계 밖으로 자기를 추방한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결국 처우는 그렇게 좋지가 못했지만은, 특히 예수 같은 경우에는 30살에 자기를 추방하고, 다른 사람이 다 자기를 갖다가 찬양할 때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스스로 또 추방을 갖다 해서 불멸의 존재가 되고 말았지만은, 그 사람들 때문에 이게 우리가 발전해 왔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 자체의 삶은 굉장히 비참하고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지식인이 그런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수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스스로가 항상 추방하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건축가들이 딱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건축가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설계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의 집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건축가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 갇혀서는 안 돼요. 자기를 항상 타자화시키고 객관화시켜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건축가가 맨 처음 그리는 게 평면도라고 그랬으니까 항상 위에서 쳐다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일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지만 잘 객관화시켜야 되니까 항상 자기를 경계 밖으로 추방을 해야 하는 존재가 건축가라고 해요. 그래서 건축가라는 자는 경계 밖으로 추방해야 되니까 이게 무슨 자본의 시녀가 되거나 하수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먹고 이웃을 알기 위해서 같이 먹고 마셔야 되지만은 그게 탐닉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웃과 잘 따라다니면 사귀어야 되지만 그게 종속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항상 이제 배고픈 곳으로 추방해야 바른 건축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드니까 이런 유의 수도에 관한 게 굉장히 관심이 굉장히 많이 안 들 수가 없죠. 그다음부터 책도 쓰고 글도 쓰고. 얼마 전에는 묵성이라는 책도 그래서 쓴 거고. 특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그래요. 도시라고 하는 게 지속하려면 번창한 곳도 있어야 되지만 경건한 곳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도시는 이건 번창한 곳만 있어가지고 경건한 곳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무슨 이 교회나 사찰이나 묘지일 텐데 묘지는 전부 다 이 바깥을 쫓아 보냈고 우리나라의 종교시설은 상업시설보다 더한 꼴을 하고 있으니까 도무지 경건한 곳을 갖다가 찾을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의 도시죠. 그러니까 지속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집 뒷산에 다 아버지 묘소, 조상 묘소도 다 있고 집안에도 사당도 있고 그래서 항상 죽은 자를 갖다가 마주하면서 사니까 삶이 진지해졌는데 지금은 죽음을 모르는 그런 어떤 도시가 돼가지고 삶이 이게 뜨내기 것처럼 경박하고 이제 부박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울건축학교는 당시에 우리나라의 건축교육이란 교육이 너무 전근대적이고 굉장히 시대에 맞지도 않는 것이어서 그것을 이제 타파하기 위해서 주로 서양의 유럽에서 있는 그런 어떤 좋은 그런 건축의 커리큘럼을 갖다가 다시 각 세계에서 우리식으로 만들어서 시험을 갖다 했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좋은 방향의 효과를 갖다 얻어서 지금 있는 우리나라의 각종 건축학교가 서울건축학교 시스템을 갖다가 그대로 본받거나 아니면은 그대로 이어받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효과가 굉장히 좋았는데 근본적으로 건축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건축 교육이 이게 주로 건축을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각의 일환이었는데 건축을 기술로 여기거나 아니면 잘 봐줘서 예술로 여기거나 근데 건축은 기술과 예술이 없었던 옛날의 시절부터
태고 쪽의 시절에도 인류가 생기기 시작하면 건축이 먼저 생겼지 예술과 기술이 먼저 생기고 나서 건축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예술과 기술이 없어도 건축은 있었다고 한 얘기니까 기술과 예술이 건축의 아주 한 부분이긴 하되 절대적인 문제는 아니고 건축이라고 하는 건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이 문제가 더 큰 중요한 문제니까 우리 삶에 관한 공부를 하자고 시작한 게 서울건축학교죠. 당연히 인문적인 건축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를 갖다가 알기 위해서는 문학이나 영화 등등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접해야 되고 우리가 뭐 나무 집을 설계해야 되니까 나무 삶들을 전부 일일이 쫓아가면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책을 통해서 다 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산지를 알기 위해서는 역사를 공부해야 되고 우리가 왜 사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철학을 공부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인문학의 기본이니까 건축은 어떤 장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원래 건축학이라면 이 건축 분야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굳이 어떤 분야에 집어넣는다면 인문학에 속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내 친구가 한 이야기가 너는 왜 남이 안 하는 것만 골라서 처음 이렇게 그림 하느냐고 하는 얘기를 일찍부터 들었습니다. 저 운명인지도 모르죠. 살다 보니까 내가 답답하니까 뭔가 부족하니까 시작하는 한 일이 다 그런 일들이었다고 뭐 여겨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어릴 때 우리는 건축을 갖다가 하도 건축도 호되게 훈련받았지만은 우리 세대가 시대가 뭐 50년대에 태어났으니까 고생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고생하고 몸으로 때우고 그냥 새로운 길을 없는 길을 갖다 찾는 게 우리한테는 그냥 습관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걸 갖다가 억울하다거나 이렇게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자연스러웠죠. 1200년 전에 유종원이라고 하는 당나라의 이 문장가가 쓴 글 중에 하나가 제인전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제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날로 치면 건축가, 지금으로 치면은 뭐 대목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대목수보다는 건축가에 가까워요. 이 글을 쓴 것은 일국의 재상들의 덕목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걸 썼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어떤 집에 새들어 살았는데 자기 새들어 사는 방들도 누추하기 짝이 없어 고치지도 못한 사람이 무슨 죄인이냐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일하는 현장을 한번 가보니까 벽에다가 도면 하나를 그려놓고 모든 사람을 갖다가 불이 넣는데 한치도 틀림이 없게 부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도면을 그리고 지시하는 사람이에요. 틀림이 건축가예요. 그리고 이 일이 다 끝나면은 되돌보게 자기 이름만 쓰고 나무 이름은 안 쓴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명예를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책임을 자기가 다 갖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개인의 일을 할 때는 돈을 갖다가 100으로 받으면 공공의 일을 할 때는 50만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공공에 대한 의무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을 하다가 누가 와서 건축자가 와서 이렇게 간섭을 하면은 그걸 설명을 하고 그거 듣지 않으면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 틀고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제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1200년 전에도 건축가가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1200년이 지났는데 그보다 더한 삶을 살아야지 어떻게 건축가가 건축주의 신예가 되고 사회와 타협하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그런 짓을 해가지고 그게 바로 건축가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코 그런 사람들은 건축가라고 이야기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록 집을 짓고 설계하지만 이 집이 나중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바꾸거든요. 그래서 저는 건축이 어떻게 생각하면 성직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저는 원래 어릴 때 신학을 하려고 그랬어요. 집안 사정 때문에 신학을 못하고 건축을 하게 됐는데 건축을 하면서 지금 깨달아 보니까 건축으로 사람의 삶,
사회의 조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거야말로 성직 중에 성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유의 직업이 그렇게 쉽게 타락하거나 그렇게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해가지고는 이 직을 갖다가 잘 수행을 하지 못할 것은 불문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자기를 경계하고 자기를 삼가하고 해야 되는데 제일 그에 합당한 말이 저는 신독이라고 생각해요. 신독해야 됩니다. 건축가는. 저도 사실은 잘 못해요.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지만은 그렇게 해야 바른 건축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잘 압니다. 아침에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같이 못하고 혼자 하는데 타격대를 때리면서 때리는 게 뭐 저를 때리는 거죠. 검도는 다른 운동하고 굉장히 달라요. 검도는 검을 잡으면은 페인트 모션을 쓰면 안 돼요. 페인트 모션을 쓰는 순간에 얻어맞아요. 그래서 항상 정자세를 하고 상대방을 노리고 있다가 상대방이 약간 흐트러진다고 할 때 가서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도는 때리고 이기는 게 아니고 이기고 때리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단도직입, 그냥 스트레이트로 이제 본질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제 성질하고 잘 맞아요. 이게 검도는 그냥 자기에 대한 철저한 자기의 절제, 신독에 이르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게 검도에 관한 운동입니다. 고전은 고전 공부는 말할 나위가 없죠. 이 사람들의 지혜, 이 사람들의 탁견, 이 사람들의 낭만, 여유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우리가 배울 게 많은 게 고전이고, 한번 읽은 구절도 몇 개월 후에 몇 년을 다시 읽으면 또 새로운 생각이 나니까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게 반복 공부해야 되는 고전이에요. 검도는 이 건물을 지으면서 이 지하실에 검도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2002년에 이 건물 지었으니까 20년은 한 셈이고, 그 전에 몇 년을 좀 더 했으니까 한 25년 했죠. 일주일에 사흘 정도, 서너흘 정도. 저도 평화입니다. 저도 평화하기를 원합니다. 평화하지 못하니까 항상 이제 불안한 거죠.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건축 설계라고 하는 게 선을 한번 그으면은 그 선대로 지어지니까 그대로 사람들이 살잖아요. 이 선을 잘못 그으면 어떤 사람 삶은 굉장히 불행할 수가 있잖아요. 이 선을 그래서 잘 못 그어요. 이렇게 걷다가 저렇게 걷다가 이렇게 수없이 많은 선을 갖다 걷죠. 그러다가 이걸 끝낼 수가 없어요. 결국은 납기 기한이 다 되었다고 얘기해야 할 수 없이 끝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하는 사람들이 야근 많이 하고 밤을 갖다 많이 세우는 까닭이 그 까닭이거든요. 불안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수정하는 거예요. 이게 저 혼자 생각이 아니더라고요. 공허 속에서의 대화, 다이얼로그 인 더 보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자코메티와 사무엘 베켓 두 사람의 관계를 갖다가 이제 설명하면서 쓴 책인데, 이 두 사람의 작업도 불안이 이룬 결과라고 하더라고요. 불안하기 때문에. 자코메티 경우에는 조각대에 흙을 붙여놓고 불안하니까 이게 맞는가 이렇게 할 때까지 흙을 떼어내다가 마지막으로 흙을 떼어낼 수 없을 상태가 되어야 끝을 낸다고. 불안의 결과라고. 그 글을 읽고 얼마나 내가 위안을 받았는지 몰라요. 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건축한 사람이 그냥 과감하게 선을 긋고 해가지고 그 사는 사람이 불행하게 되면 그건 죄악이지. 그건 건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하기 위해서 항상 불안하니까 언제쯤 내가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 참 어려운 현실이 아닌가. 더 하면 더 했지. 모를 때는 불안하지 않죠.
알면 알수록 불안하지. 1호제라고 하는 이게 말이 1호라는 말이 제2에서 나온 중국 고전 제2에서 나온 말, 제2에서 나오는 말인데 아침에 이슬을 내릴 때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부모님이 뭐 사뭇 뭐 그리워서 이런 게 아니고 지가 얼만큼 잘못했으면 자기 부모님의 관계를 갖다 얼만큼 잘못 설정했었으면은 그게 이제 또 설정을 잘 했었더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부족한 게 굉장히 많이 느껴지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어떤 실패에 대한 그런 사무침이 아닌가. 1호라는 말 자체도 그렇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 특별한 목표는 없고요. 그러니까 좀 실수 안 하는 건축을 한 번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끊임없는 목표입니다. 재건축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혹시 영성이 맑아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거. 그게 틀림없습니다. 지금 곧 지어야 될 게 설계가 다 끝이 난 게 중에서 다 모든 게 다 관심이 뭐 크지만은 그 중에서도 외관 수도원의 착공할 피정의 집인데 이게 그 프로젝트 제목을 내가 경계위의 집이라고 붙였거든요. 피정의 집은 이게 보통 사람들이 세상 경계 안에 사는 사람들이 단기간 동안이라도 자기 스스로 경계 밖으로 추방해서 단기간 동안에 머물다가 오는 그런 시설이니까 그 단기간 동안에 자기 스스로를 찾게 하는 성찰하고 사유하게 하는 그런 어떤 이게 건축이라서 그 건축을 통해서 그 의지를 갖다가 이제 도와줘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관심도 많고 그래서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철저히 고독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세 가지를 포기하게 만들고 동락하게 만들고 홀로 있는 즐거움을 알게 만들고 결국 그걸 통해서 결국 연대한다고 하는 게 얼마큼 중요한가, 같이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다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복귀시켜야 되니까.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는 게 건축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큰 조각일지는 몰라도 건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쩐지 건축을 대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한다면은 건축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이 좀 사뭇 달라질 겁니다.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줄곧 열심히 이야기를 했는데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